자, 이어서 원가회계 1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죠. 13번에서 15번까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보통 시험 문제 보면 특징에 대한 거,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세무1급의 법인세법이라든지 우리가 그 세법을 배우게 되면 그 세법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요, 국세예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인 개념은 지방세예요. 지방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세금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그다음에 간접세의 상대적인 것은 직접세인데 우선 간접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자들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샀을 때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 사업자들이 대신 납부해 주나요? 그게 아니라 그 사업자들이 자기네 사업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직접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월급을 받게 되면 소득세라는 것을 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회사가 대신해서 납부를 대행해주는 그런 세금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세법에서는 담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담세자하고 그다음에 납세자. 이 담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면 간접세고요. 똑같으면 직접세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추가돼서 납부하는 세금이란 말이죠. 일반 소비세의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는 이해하기 편하게 일종의 사치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수용차가 1000cc 넘는 것들은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소형차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치품목이라고 보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런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세금이 여러 군데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건 다단계 거래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 제조업자에서 도매업자에서 대리점, 즉 유통 단계에서 이익을 붙이면서 진행될수록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 이렇게 단계가 진행할 때마다 값어치가 증가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붙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물건이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얘기죠. 제조업자가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품 1000원. 그래서 여기 부가세 영어로 그냥 쓸게요. VAT 100원. 이렇게 팔게 되면 만약에 도매업자가 이 제품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대리점한테
도매업자가 사서 대리점한테 넘길 때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용어로 바뀌겠죠. 도매업자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사갖고 와서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이익을 붙여서 1,200원에 이렇게 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VT가 발생하겠죠. 120원. 근데 이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출할 때 금액은 1,200원에 부가가치세 120원이었는데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사갖고 올 때 매입세액이 1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 매입세액, 매출세 차이가 20원이 난단 말이죠. 그죠? 얘는 매출세액이고 얘는 매입세액이잖아요. 도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기 20원만 신고를 하면 되겠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 단계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갖다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상품 가격 판 거 매출 1,200에서 제품 사갖고 온 거 1,000원 빼면 얼마 차이 나요? 200원 나죠? 이 200원에서 거기에 세율 10%를 제하게 되면 금액은 똑같이 20원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계산합니까? 세액을 빼주는 방법을 택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부과합니다라는 거 설명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말이죠. 수출을 할 때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보시게 되면 영세율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로 직수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만원짜리였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지금 부가세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을 0%를 적용해서 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제품이 수출이 돼서 그 수입한 나라의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에 도착했을 때 외국이라고 그냥 할게요. 외국에서 수입한 다음에 이 100만원짜리에다가 자기네 나라의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거는 6%거든요. 자기네 세율을 부과해서 100만원 플러스 6만원 해갖고서는 판매를 한단 말이죠. 즉 생산지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조세협약에 의해서 조세협약이 이루어진 나라들끼리는 다 똑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조세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가 수출할 때 외국에서도 똑같이 100만원으로 수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때 부가가치세 세금 10%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부르고 반대인 케이스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산한 나라에서 보낼 때 여기 세금을 붙여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생산지국 과세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갖다가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면세제도도 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네요. 그럼 이렇게 요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방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취하는 부가세법의 특징이 아니다 라는 걸 금방 파악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사업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 기간은 그 신청한 날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몇 월 넣었고요. 3월 25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업 개시일은 며칠 날까? 4월 20일 정도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이 사업자의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 사업 개시가 된 날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4월 달은 2기 확정 기간이죠. 2기 확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개시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사업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한 것은 3월 25일부터 여기는 1기 예정 기간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신청해서 사업을 했다면 끝나는 여기 3월 31일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여기 며칠 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여기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 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일단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설명 잘 했네요.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다음에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지금 여기 이번에는 똑같은 날짜로 여기 3월 25일 날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폐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 과세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여기 신고 과세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3월 25일 날 폐업했는데 여기 3월 31일까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폐업일까지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해야 된다. 보통 폐업할 때는요, 예정 신고 기간이라 할지라도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해야지 그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청을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이 만약에 3월 25일 날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땡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업 여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그 폐업일까지예요. 폐업일까지 폐업일까지 여기 과세기간 종료일 여기 틀린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요거는 맞아요. 그럼 과세 기간이 폐업자는 여기까지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간이관세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었죠. 12월 30일까지.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네요. 자, 1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네, 마지막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부가세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 이거 우리 보통 불공이라고 불렀죠. 얘가 가장 중심되는 이슈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 대한 거 네 가지 있었죠. 그거하고 세 번째, 과세표준. 부가세법에서 시험 문제 또는 실무 업무에서 핵심적으로 많이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요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매입세 불공제 내용, 어떤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나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54번 불공 택하는 것들 있죠. 부가세 유형 54번 불공 택하는 것들 6가지 제가 꼭 외워주라고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얘기도 해드리고요. 불공사항 여기 6가지 꼭 외우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근데 이걸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경우가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 경험상 매입 세금 계산서 걔를 갖다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불공사항이면 여기 코드 번호로 54번 불공 처리를 해서 공급가액 세액 합쳐진 금액으로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매입매출 전표에서 54번 불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매출 전표에서 불공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공은요, 세금계산서를 불공 처리하는 코드 번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비용을 쓸 때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현금 영수증도 우리가 배우기에 얘 또한 적격증빙이란 말이에요. 얘 또한 적격 증빙이므로 얘도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라고 배웠는데,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여기 불공사항일 때는 이렇게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면 안 돼요. 적격 증빙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디서 입력해야 되느냐는 거죠. 얘네들이 불공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 공급가액과 세액을 공급가액 세액 합친 공급 대가 금액으로 기록을 하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사용하는 이 불공이라는 코드는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 증빙서들이 불공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세액까지 합쳐서 공급대가로 그 비용들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불공사항에서요. 불공사항에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누락이라고 했는데 아마 부가세 할 때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공급자의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법인명 상호, 그 다음에 성명, 여기서 공급자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매입이죠. 여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요 밑에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총 7가지니까 눈에 잘 익혀 놓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출제되죠. 요거까지 구분을 해서 학습을 했다면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용 물품. 접대용 물품은 불공사항이에요. 접대용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입세. 얘는 신용카드임에도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매입세까지 포함해서 다 접대비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2024년 3월달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죠. 새로 나온 프로그램에는 접대비라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얘는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수용차 1000cc 넘어가죠. 1000cc 넘어가는 것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수용차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얘도 받지 못하고요. 여기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영수증에도 불구하고 불공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셔야 되고 매입세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제조부서의 화물차 수리를 위해서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 얘는 불공사항이 없죠. 매입세금계산서죠. 얘는 51번 과세에서 얘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간이용수증 또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세무위급에서 간이 사업자에 대한 파트가 별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간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일반 사업자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간이 사업자가 발급한 그 영수증에는 여기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여기 매입세액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복습도 또 요약도 또 설명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들으셨나요? 잘했으면 별 5개 해주시고요. 별 5개 출력이 없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그 112회 뭐죠? 세무사회에서 시험 본 기출로 나와 있는 것,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산회계 1급은 다 설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실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세무 2급으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아이고, 연달아서 계속 하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실기 다음 파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